좋아요, 구독!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중국 첨단 경쟁 막히자 범용 반도체 올인, 한국 LCD 악몽 재현하나. 네, 첫 번째 기사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할 동력을 잃었었던 중국. 다만 범용 반도체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만에 이어서 중국이 빠르게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공정벽 매출을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EUV가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레거시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계속해서 파운드리 역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가장 치열한 전장은 3나노 최첨단 공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전체 시장 규모는 여전히 레거시 공정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큰 상황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무기인 막강한 정부 지원과 거대한 시장, 그리고 레거시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첨단 공정 경쟁에 집중하는 우리 국내 파운드리 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할 일었었던 중국이 범용 반도체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장비 반입 통제 속에 최첨단 반도체 경쟁이 어려워지자 7나노미터 이상 레거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대폭 키워서 이 기술 패권 경쟁의 우회로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부가가치인 7나노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선언한 인텔 등 이 세 개 기업만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레거시 파운드리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는 큰 상황입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통상 10년 전에 도입된 기술인 28나노미터 이상의 반도체를 뜻합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물론 미사일, 레이더와 같은 국방 장비에 두루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첨단 반도체보다 더욱 범용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요약해보면 시장 규모는 전체 파운드리의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요처 확보 역시도 첨단 제품보다는 유리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중국이 여기서 자금을 더욱더 투입한다라면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도 파운드리 매출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량 공세의 최대 시장을 좀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한국이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과거에 국내 기업이 독주했었던 LDC,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뺏길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LCD죠. 액정 표시 장치 시장을 장악하면서 선두를 빼앗겼던 사례가 비슷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중국 낸드 기술 격차 2년으로 메모리도 안심을 못한다. 중국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사와 같이 정부 지원 등이 없고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7세대 낸드 양산을 성공시켰는데요. 다만 회로 미세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또 다른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우려 역시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다만 중국이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쪽으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첨단 반도체 양산을 성공하는 등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대만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점유율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D램 시장에서는 여전히 5년 이상 기술 격차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낸드 플래시의 경우는 D램보다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추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양쯔 메모리가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7세대 3D 낸드 플래시의 양산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난해 7월 양쯔 메모리는 170
116단을 건너뛰고 바로 232단 양산에 도전을 선언했을 때 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1년 만에 양산에 성공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평가 잇따르고 있고요. 중국 정부와 국영 투자사들이 지난해만 9조 원 넘는 지원금을 양쯔 메모리에 투입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회로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 여러 개의 칩을 효율적으로 조합해 고성능을 구현하는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에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후공정 시장에서 대만에 이어서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빠르게 추격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요약해보자면 중국은 정부 지원 등을 얻고 맹추격을 하고 있고요. 양쯔 메모리와 같은 경우 7세대 낸드 양산에 이미 성공했습니다. 회로 미세화 한계 또한 역시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있고 후공정은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에 중국 기업은 세 곳이나 상위에 링크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한국 역시도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영국에서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요. 유럽 판매 3년 새 23만 대나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유럽 자동차 산업 수요 2위 국가 영국에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3분기부터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주가는 그만큼 아웃풋을 내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1월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좀 차분하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주요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현대차 그룹의 영국 판매 실적입니다. 2022년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2023년 껑충 뛰어넘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폭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친환경차에 대해서 크게 확장될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 17만 대를 팔아서 점유율 10% 넘게 차지한 모습이고요. 전기차 등 현지 맞춤형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평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판매량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EV6와 아이오닉5 등 상품성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내후년 출시 목표로 소형차 개발도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현대차와 기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공매도는 막았지만 개인은 울고 기관만 웃었다. 지금 11월 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실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한 채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를 벗어나 오히려 해외로 자금을 옮기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 선호도가 높은 2차 전지주의 실적 쇼크 탓에 이 변동성과 유동성이 좀 우려된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융자 추이입니다. 지금 서서히 높아져가고 있는 모습,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융자 살짝 소폭 줄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좀 줄지어서 높여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개인의 코스피 순매매 현황입니다. 1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7일만 유일하게 순매수세로 지수 방어에 앞섰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공매도 조치가 좀 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자금을 좀 옮기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6일 이후로 3조 원 넘게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탁금 47조, 신용융자는 16.8조로 하락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보관 잔액은 넉 달 만에 반등을 했는데 2차 전지 어닝 쇼크로 인한 이 횡보장의 이 부분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평가 속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 기대감에 일본이나 미국 등의 투자가 늘고 있어서 이 부분 우리 국내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제주까지 간다. 반값 편의점 택배 질주.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편의점 자체 물류망을 활용한 택배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배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이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 장점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앞으로 더욱더 고도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한 GS25시 반값 택배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택배 서비스를 강화하는 편의점 업계, 지금 살펴보시면 GS25시를 필두로 CU와 세븐일레븐 그리고 이마트24 역시 올해 매주 수요일 점포 내 택배 요금 1,000원을 할인하면서 이 가격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3년 3분기 차별화된 턴어라운드라는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GS 리테일이 25시 등 이 편의점 부분에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수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속에서 매수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은 편의점의 증익 전환과 호텔의 서프라이즈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쟁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이 차별화됐다는 그런 점이 고무적인데요. 그 부분에 가장 먼저 필두로 달린 게 바로 이 편의점 택배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접수부터 수취까지 이 매장 방문을 유도하면서 편의점 택배가 앞으로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GS25시는 올해 들어서 1,000만 건을 돌파했고요. CU 역시도 이달 택배 상품권을 선보이면서 앞으로 시장 경쟁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할인까지도 덧붙여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한진 물류 택배 소식을 전해드렸죠. 앞으로 계속해서 택배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덧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